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사상 첫 4,500조 원도 돌파하며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삼성 오너일가의 블록딜 소식에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주가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찍었던 안랩의 주가 오늘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로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역 개발계획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4,500조 원을 돌파하며 전체 경제 규모의 2.2배를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20.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통계가 시작된 197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전분기 말보다 0.3%포인트 더 오른 수치입니다. 특히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4%로 1년 전보다 4.3%가 높아지며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삼성 오너일가가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 보유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로 처분하는 이른바 블록딜에 나섰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 SDS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배유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그룹의 IT 계열사 삼성 SDS, 지난 22일 이 회사의 주가는 7% 넘게 급락하며 5년 만에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 SDS의 지분 3.9%를 국내 한 은행과 블록딜을 통해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할인율은 7.5%에서 9% 수준으로 이번 블록딜로 두 자매는 각각 1,9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라희 전 리움 미술관 관장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에 나섰습니다. 홍 관장은 전날 장마감 이후 국내외 기관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1994만 1860주를 처분했습니다. 매각 가격은 주당 68,800원이며 전날 종가 대비 할인율은 2.4%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홍 관장은 1조 3,720억 원 규모의 상속세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블록딜 영향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0.99% 하락한 69,800원의 거래를 마치며 7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과의 추가적인 지분 매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삼성 오너일가는 용산세무서에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간의 연부 연납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지분 매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이 무관한 요인이며 지배구조상의 이슈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 오너일가의 블록딜은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회사의 펀더멘탈을 흔드는 요소라고 볼 수 없으며 규모도 발행 주식수 대비 적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며 안랩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모습이죠. 실적 기반의 주가 상승이 아닌 전형적 정치 테마주 양상을 띠고 있어 변동성 확대는 향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안랩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장중 사상 최고가를 재차 경신하며 20만 원을 돌파한 안랩. 그러나 곧바로 하락 전환하며 가파르게 추락한 안랩은 17.5% 떨어진 14만 5천 원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장중 변동폭은 40%를 넘어섰습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안 위원장의 총리설을 부인한 점이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이 같은 변동성 확대는 이미 예고된 시나리오라는 분석입니다.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진 만큼 급락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랩은 안철수 위원장이 18.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대표적인 안철수 테마주로 꼽힙니다. 지난달 말 안랩 주가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안 위원장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급락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 투기적인 거래 수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죠. 짙어진 공매도 그림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안랩의 공매도 잔고는 574억 원으로 1년 전 43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금융권에선 신한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주총 시작 전부터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주총 입장을 두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저는 주주에 대한 권한으로서 의장을 보고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뒤를 막으실 거예요. 신한금융지주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중구 신한은행 본점 1층 로비.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오전 10시 시작되는 주총장에 입장하려고 하자 신한금융 관계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일찍 도착한 주주들로 본회의장이 만석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주총에 앞서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통제부실로 사모펀드와 채용비리 사태를 일으킨 조영병 회장과 경영진에 관한 책임 추궁 없이 견제 기능을 상실한 사회이사와 감사위원을 재선임하는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한이사회는 지금이라도 즉각 사회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철저하게 물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이 펀드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 판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사건입니다. 비슷한 시각 기업은행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의 대규모 배당금 잔치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피해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당초 기업은행이 약속했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최초 계약일 기준 만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도 15층 주총장 입장을 두고 잠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피해자 단체는 내일 열리는 하나금융 주총에도 참석해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이들은 사모펀드 문제를 묻는 한편 함영주 신임 회장의 선임안에 대해 반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개발계획 심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인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000제곱미터 규모의 서울역 북부철도 유휴부지가 최고 38층 높이의 고밀 복합 개발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제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구 복례동 2가 122 일대 용산 지구단위 계획 및 서울역 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 계획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13년간 표류하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은 국가중앙역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었지만 물류, 자재창고를 제외한 철도부지 대부분이 장기간 방치돼 왔습니다. 지상철도는 서울역 일대를 단절시켜 지역 간 발전 격차까지 유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철도부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8층 규모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제곱미터의 전시, 호텔, 판매 업무가 가능한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도심 강북권에선 최초로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수준의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나오는 공공기여금 약 2,900억 원을 활용해 서울역 일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확충하고
서울시 전체 균형 발전에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후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일대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실수요뿐만 아니라 추후 업무 임차 소유 유입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인근 집값이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지구계획안이 결정됨에 따라 시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 및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건설사들도 본격적 주주총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주총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인 ESG 경영과 국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여파가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주택건설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불안감, 또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근 건설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건설업계 주주총회에선 친환경 신사업과 안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진행한 현대건설과 DLENC는 안전과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주총에서 안전 및 품질 경영 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DLENC는 ESG 경영 강화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며 친환경 분화 사업에 다가섭니다. 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기술, 이른바 CCUS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CCUS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제거하는 핵심 기술로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꼽힙니다. DLENC는 서해 그린에너지와 MOU를 맺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네거티브 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이 시작되면 이 공장에서만 연간 약 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건설을 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회적인 거나 안전에 더 좀 목표를 두고 그 ESG나 안전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기업 가치에도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건설은 내일 주총을 열고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호영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겸 연세대 ESG 기업윤리연구센터장을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합니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의 사회이사 선임을 두고도 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주 화요일엔 HDC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주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예, 오늘 LG전자도 주총을 열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기존 사업의 변동사항을 정관에 반영한다는 의미라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예, 주총이 있었는데요. 어떤 안건들이 처리가 됐습니까? 네, LG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승인했는데요. 특히 정관 변경 승인으로 의료기기의 제작 및 판매업,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센스업,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 유리 파우더 등 기능성 소재 제작 및 판매업 등을 경영 목적에 넣었고요. 이사 선임 안건에서는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를 사회이사로 재선임하고 유충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회계학부 교수를 신규 사회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주당 850원, 우선주 기준 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신사업 부분인 것 같은데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광모호 출범 후 스마트폰과 태양광 패널을 걷어내고 신사업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영입하는 등 NFT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미국 디지털 아트 플랫폼 업체 블랙도브와 손잡고 프리미엄 가정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NFT 아트 컬렉션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2월에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 X와 함께
NFT 작품을 TV에서 감상할 수 있는 드롭스 갤러리 앱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총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를 명문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암호화 자산의 매매 및 중개업을 사업 목적으로 올린 것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LG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업은 없다면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미리 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의료기기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의료용 모니터,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등 최신 의료기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전과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집약해 의료기기를 선보이겠다는 포부입니다. LG전자는 수술실과 엑스레이 검사실, 판독실과 입원실 등 다양한 의료 공간에 최적화된 의료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탈모 치료기인 LG 프라의 메디헤어와 만성 통증 완화기인 LG 메디페인을 출시하기도 했는데요. 또 병원 내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LG 클로이 로봇 라인업도 선보였습니다. 환자를 안내해주는 가이드봇부터 스스로 승강기를 타고 약품 등을 배송하는 서브봇 등을 시연했고요. 해당 로봇들은 이미 서울대학교 병원 등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LG전자 주총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계순위 8위 현대중공업그룹이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권오갑 회장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독보적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현대조선이 1972년 3월 울산 미포만에서 현대울산조선소를 열며 시작한 현대중공업의 역사. 오늘 그룹 창립 50주년을 맞아 권오갑 회장이 새로움과 변화로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권 회장은 메시지를 통해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날로 현대중공업의 역사는 곧 그룹의 역사라며 앞으로 50년간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활동으로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10년은 창사 이래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며 장기간 조선 해양의 불황과 세계 1등에 안주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정주영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1972년 만 57세의 나이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생각한 창조적 예지가 지금의 그룹을 만든 것이라며 창조적 예지야말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으로 강력하게 실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권 회장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는 기술 개발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권 회장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다며 자율운항 시스템과 탈탄소 미래형 선박, 친환경 바이오 연료,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를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월 시작되는 판교 글로벌 R&D 센터 입주가 그룹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판교 글로벌 R&D 센터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R&D 역량을 결집한 곳으로 R&D 인력 5,000명을 한데 모아 기술 개발 역량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정의선 현대차 사내이사를 재선임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본부장인 박정국 사장과 국내 생산 담당 이동석 부사장은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공급망 안정화 등에 힘써 대기 고객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편 이날 주총장에서는 현대차가 추진하는 로보틱스에 대한 주주의 이해도와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개발한 로봇 달2를 사옥 1층에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총 18만 4천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규 입주자 모집을 통한 공동주택으로는 12만 4천 가구를, 공공사전 청약을 통해 2만 6천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LH가 조성한 3만 4천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건부 사전 청약으로 민간에 매각해 신규 주택 물량 확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LH는 또 주택 공급 확대 및 중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 등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통 분야에서 협력하는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유통 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이 동반자가 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중기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과 백화점 온라인 플랫폼 유통 상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조성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상생대회에는 한국백화점협회뿐 아니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며 온라인 거래가 192조 원으로 급증하는 등 온 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진 결과입니다. 이번 협업으로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가 될 유통 분야 상생협의체가 신설됩니다. 유통 분야의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민간 차원의 소통 창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유통대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유통 분야 동반 성장과 상생 협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5개 기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각각 공정거래위원장과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표창을, 현대백화점이 중소기업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서는 우아한 형제들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쿠팡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비는 밤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 40에서 80mm,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에는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20에서 40mm, 산간 지역 많은 곳에는 6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7도, 대구 6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19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에서 20도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고요. 오전까지 전국의 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서울 19도, 청주 20도까지 오르며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속초와 강릉 9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7도, 부산 10도, 낮 기온 전주 20도, 부산 1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3에서 5m 사이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오후부터는 해상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고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토요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당분간은 기온 변화가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